지난주 금요일 얘기부터 좀 할게요. 저 정부 행정 전산망이 갑자기 정말 갑자기 네. 느닷없이 장애가 생기면서 사상 초유의 먹통 사태가 벌어졌어요. 잠깐 뉴스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센터. 수능을 마치고 생애 첫 주민증을 신청하러 온 고교생이 이름과 연락처만 남긴 채 발길을 돌립니다.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갑작스런 장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복구되는 대로 연락을 주시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한 30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녁 6시 주민센터가 문을 닫을 때까지 복구됐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시작된 오전 9시부터 이런 상황은 온종일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등 신분 확인이나 각종 증명에 필요한 서류 발급 등이 한꺼번에 중단됐습니다. 각 시군구청, 주민센터의 출입문과 민원 창구마다 전산망 마비를 알리는 안내문이 나붙었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제가 인감증명서 띠로 주민센터를 갔는데 전체 통신이 마비가 돼서 뛸 수가 없어요. 지금 신용 없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준비성 없는 사람이 됐고. 오늘 벌써 두 번째 왔거든요. 당장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동차 매도하는 인감증명 방법이 없죠. 뭐 언제 된다는 뭐 얘기도 없고 지금. 24시간 비대면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했던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정부24도 멈춰섰습니다. 임대 계약 서류 때문에 발급받다가 정부 24도 안 되고 지금 오전까지는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전에는. 오전 내내 접속이 지연되는 장애가 계속되자 정부는 오후 들어 정부24마저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룰루님이 디지털 강국 이미지 어쩌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지난 금요일에 이 소식을 이제 오프닝에 속보로 전해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이 잠깐 이제 그렇죠. 하다가 금방 복구될 줄 알았는데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도 많은 분들이 인터뷰하셨지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또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다음 날은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말을 그날 앞두고. 꼭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때가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다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 가서 하는 대면 업무도 안 되고 그 무인 발급기도 아예 작동을 안 했고요. 우리가 그냥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정부24 이런 것까지 다 마비가 되면서 불안이 너무너무 커졌는데 이게 행정안전부가 계속 정확한 원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정상 복구됐다라고 한 게 일요일 오후 들어서야. 근데 이게 완전히 복구된 것도 아니고 이제 서비스들이 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게 좀 재개가 됐던 게 토요일 오전에 이제 정부24가 재개가 되고 일요일이 돼서야 공무원들이 쓰는 행정망 세월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제 월요일에 이제 전국에서 중단됐던 민원 서류 발급 신청 업무가 재개는 됐는데 너무 걱정되니까 시민들이 막 아침부터 오픈런 주민센터 오픈런하는 사태까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벌어졌고 사실은 지금도 약간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되기는 되지만 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고가 생긴 원인이 대체 뭐였는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 예고가 없이 그렇죠. 느닷없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네. 처음에는 이거 어디서 공격받고 있는 거 아니야? 해킹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해킹인데 일단은 행안부에서 해킹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럼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나을 텐데 이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이 정도 파악이 됐어요. 이제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쓰는 행정망 세월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쓰는 온라인 서비스 정부24가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른 시스템입니다. 별개인데 이 둘 다 공무원들이 인증을 받는 시스템이 GPKI 서버라는 게 있어요. 이 서버는 L4 스위치라는 통신 장비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L4 스위치를 그 전날에 이제 사고가 이 마비 사태가 벌어질 전날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오전부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문제인가 해서 이거를 복구를 해봤는데 여전히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이 L4 스위치라는 걸 통째로 교체를 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원인을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냥 이 장비를 통째로 교체를 해보니까 지금 도란은 가는 거예요. 도란을 가는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까 이걸 재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대책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뭐 이것조차도 사실은 당일에 금요일 날 언제까지 된다라는 공지가 전혀 없이 행안부에서도 언제 될지 모르겠다. 뭐 대책을 좀 나중에 논의해보겠다 하면서 주말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라이언님도 네. 원인을 모르면 앞으로도 저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라고 네, 네. 지적을 하셨는데 네. 아름다운 독자님 그 사이에 정부 24 쓸 일이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사실 그런 일이 없던 분들은 네, 이게 네. 무슨 일인지 사실 잘 네. 모르는 부분도 있고 네. 이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니 이 장비가 왜 문제를 일으켰는지 확답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뭐 일종의 백업 같은 것도 돼 네, 있었다면서요. 그럼요. 원래는 그 백업이 돼 있습니다. 이중화 작업이 돼 있는데 이것도 전혀 작동을 안 하고 무용지물 이런 것도 도대체 왜 그러지? 의문이 되고 또 좀 밝혀진 게 없고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그 스위치 자체를 통째로 교체하는 땜질 처방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전자정부가 출범한 게 20년 됐거든요. 2002년도부터 전자정부 출범을 해서 행전 전산망을 써왔는데 이 정도로 장시간 그리고 거의 광범위하게 모든 서비스가 마비된 건 정말 초유의 일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디 가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다 이런 걸 자처를 해왔는데 오히려 이번 사태 때문에 한국 정부의 불안한 시스템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좀 굴욕의 시간이다. 이 정도로 내부가 불안정하면 정말로 외부에서 해킹 공격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라는 불안이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대응도 상당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네, 네.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건데 이제 행정정산망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 처리가 힘들다는 공지가 즉각적으로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지만 미처 뉴스를 못 보고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 보통은 이제 연차 같은 거 내잖아요. 이 시간에 맞추려면 반차를 그거를 쓰거나 떼야 되니까. 떠야 네. 되니까 네. 이 업무 처리하려고 일부러 반차를 내거나 뭔가 휴가를 내고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갔는데 안 된대. 근데 언제까지 복구되는지도 공지가 없고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분들도 너무 답답하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민원인 분들은 짜증이 났고 이미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고. 네. 본인도 설명이 안 되고 공지가 안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라는 건지 현장에서 혼란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국가 정보 시스템, 디지털 정부가 불안하다라는 거는 뭐 어쨌든 사고가 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근데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행정력도 되게 무능하다 이런 점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산망 마비는 아침에 시작이 됐습니다. 금요일 날 네. 아침에. 근데 저녁이 돼서야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사실 이게 매뉴얼이라는 게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플랜 B, 플랜 C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전혀 하루 동안 허둥지둥 되다가 저녁이나 이제 보도 자료가 왔고 그러면 그 사이에 뭘 했냐?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공지나 안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오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오후에 공지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사실 민간 기업이나 우리가 일하는 데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아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됐고 이 보도자료도 5시 40분 오후 그러니까 아침에 5시 40분. 마비가 되고 5시 40분에 한 장짜리가 나왔는데 네. 이게 되게 뜬금이 없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전산장애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나쁘게 한 연장과 소급 정황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물론 이것도 의미 정부가 이제 내놓아야 되는 대책이지만 하루 종일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 설명도 안 됐고 지금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직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이제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저 IT 전문가들을 다 지금 뭐 정부 청사로 불러 모았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시스템이 업데이트나 이런 게 돼 왔을 텐데 그 매뉴얼 관리는 누가 했던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전히 이제 문제가 남고 이게 사실 그 네트워크 장비 문제다, 인증 시스템 문제다. 이거는 모든 사실 그 어떤 얘기에도 답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뭐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면 담당자들 사이에서 말이 다 다르다거나 그리고 비교적 이제 어저께 이제 알려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사실 이제 그것도 최소한 논리적으로 그 인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왜 시스템 전체가 멈춘 거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정확한 그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속보를 전해드리려고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면 네. 다 달라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원인에 대한 예, 얘기가 뭐 인증에 로그인에 뭐가 다 그러니까 그게 보도 자료도 제대로 안 되고 공지가 기자들한테도 기자들도 각자 취재를 네, 하니까 네. 맞아요. 그 사람 담당자가 한 네, 말을 네. 이제 어쨌든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다 다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블라인드나 이런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쥐잡듯이 잡더니 막 이런 맞아. 얘기가 불만이 막 맞죠.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사실 카카오 네. 먹통 사태 떠오르잖아요. 그때는 네.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카오는 그 판교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가 다 데이터 관리 때문에 설비를 빌려서 쓰는 데인데 여기 전기실에서 그때 불이 나서 2시간 만에 꺼졌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카카오톡이 4,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실사용자가. 근데 내내 먹통이었어요, 오후에. 메시지 안 되고 로그인도 안 되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우리가 뭐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맞아요. 업무가 회사 네. 업무가 마비되잖아요. 기자들도 다 카카오톡 하는데 그다음 뭐 카카오티, 카카오 네비, 카카오페이, 그다음 카카오의 포털 사이트 다음까지 먹통이 됐습니다. 그때 카카오의 영향력을 10분 예. 실감할 수 우리가 있었어요. 이게 멈추는 카카오 경우. 사회에서 살고 있다. 카카오 세계에서 네. 살고 네. 있었구나 이런 걸 느꼈죠.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그때 당시엔 재난 안전 문자가 3차례 왔습니다. 이때는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해당한다고 과기부 요청을 해서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행정망이 마비됐을 때 이거는 오히려 소관인 행안부인데 이걸 재난이라고 안 보고 접속 처리 장애다라고 규정하면서 행안부가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직접 가신 분들은 막 발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났는데 안 간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가서 불편을 겪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정말 그때 따끔하게 비판을 했던 거 질타했던 거 대통령실이 이런 카카오톡 사태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다라고 하면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왜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안 갖춰서 이런 혼란을 야기했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랑 여당이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공공망이 멈췄을 때 어떤 대응,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원인 파악과 이제 공지 같은 거를 쭉 보면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가 않거든요. 이걸 보통 스스로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참 의문이긴 합니다. 네. 탈레모님이 이럴 때 문자를 왜 안 보냅니까? 그렇죠. 비만 마니아도 보내는 재난 문자. 날씨만 좀 추워져도 보내는데. 네. 길이 얼었다. 네. 뭐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서 네. 계속 보내는데 미라클님은 행안부의 재난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자 메시지를 안 보냈다는 말은 사태 위중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네, 네, 네. 이게 더 문제다. 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게 좀 해명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과를 했고 네.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미국 출장 중이었는데 남은 일정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상민 장관이 이번 사태 때 해외 출장을 가 있었는데 뭐를 했냐면은 포르투갈 이런 데 가서 디지털 정보 발전을 위한 장관회 이런 걸 막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네. 우리가 전 세계 디지털 정보와 공공행정을 선도하겠다.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을 미주 지역과 공유하겠다. 막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홍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상 초유의 전상마 마비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출장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다음 날 와서 이제 대단히 송구하다 사과하고 한덕수 총리도 이제 주말에 대국민 사과랑 조속한 정상화를 지시를 했는데 그 다음이 또 보면 좀 그런 게 이제 어제 국회에서 비공개 보고를 행안부에서 받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23일 날 현안 질의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해야 된다면서 이 현안 질의는 나갈 수 없다 하고 다시 이제 출국을 하는 걸로 지금 일정이 잡혔고요. 네. 국회에 이제 정말 중요한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를 좀 책임 있게 가서 이제 설명해야 되는 자리에는 참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행안부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해서 네트워크 장비 이상이다. 이게 설명의 전부고 TF를 구성해서 종합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계속 불안한 며칠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 좀 이거를 소관 부처에서 끝까지 이걸 좀 해결하는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밖에서는 이거를 자랑을 하고 우리 안에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좀 이런 게 우리가 볼 때도 참 역설적이죠. 근데 좀 그냥 기자 입장을 떠나서 시민에서 네. 이해가 안 되는 건 관공서만 가봐도 의자 하나에도 다 주 관리자가 누군지 그렇죠. 부 책임자가 누군지 이게 뭐 몇 년도에 산 건지 뭐 이런 게 다 적혀 있거든요. 라벨로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품도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근데 국가 행정망 전체가 멈췄는데 사실 이거가 어느 단계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를 지금 정부가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체가 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는데 뭔가 다 허상 같은 물론 뭐 시스템 멈출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복구 매뉴얼 그다음에 후속 관리 이런 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이사나님이 이 정도 시스템 장애가 우리 회사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냥 도망치고 싶다라는 말을 하셨고 빈센트님이 제가 예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이런 장애가 발생하면 심할서 쓰고 방역을 쓰고 며칠 밤새고 난리가 난리가 나죠. 납니다라고 했어요. 장애 조치 보고서 쓰고 막 계속 네. 반성회하고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그럼요. 네. 매뉴얼이 이런 기업에 다? 기본적으로 네. 좀 있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예전에도 정부 전산망이 먹통이 된 적이 있었나요?
이 똑같은 세월이 2015년도에도 한번 먹통이 됐는데 그때는 2시간 만에 복구가 됐었거든요. 네. 물론 지금은 뭐 훨씬 더 사용량이 늘긴 했지만 근데 이게 또 보면 올해 유독 많았습니다.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마비가 돼가지고 재판도 심지어 일부 연기가 되고 뭐 소송 서비스 다 중단이 됐었고요. 6월에는 또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까지 맞아요. 개통을 했는데 팍 오류가 생겼죠. 그때 기말고사 막 연기하고 맞아요. 예. 뭐 출력이 안 된다고 해서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맞아요. 또 올해만 비슷한 사고가 벌써 정부 전산망에 3번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하게 볼 만한 사안이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긴 하네요. 이제 보니까 업계에서 IT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부의 쪼개기 발주 탓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가 생겼을 때 봤더니 업체들이 담당하는 다 다른 거예요. 이 정부 전산망을 딱 만들 때 기본적으로 여러 업체로 나눠서 발전한 쪼개기가 지금 행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분리된 영역만 개발하니까 A 회사 프로그램 문제가 생기면 B 회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딱 칸막이가 돼 있는데 이게 정부가 입찰할 때 전체 사업을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사업을 쪼개서 입찰하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그다음에 한 1년, 2년 계약이 만료가 되면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예외 없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특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또 감사 위험 이런 것 네네.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기존 시스템의 어떤 약점을 보완하고 더 고도화되는 게 아니라 매번 처음부터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쪼개기를 하지? 봤더니 사실 이게 취지는 좋았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처음 했던 거는 대기업이 여기에 들어오는 경우에 중소기업이 너무 독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실력 있는 중소기업에 기회를 줘서 성장을 시키자라고 하면서 이게 2013년쯤에 이제 공공 시스템 입찰 제도를 하면서 5조 원 이상 자산 5조 원 넘는 기업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네. 근데 막상 하고 봤더니 이렇게 통합해서 시스템 전체를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에는 각 사업을 쪼개기처럼 이제 하게 됐고 네. 이러다 보니까 장비 업그레이드 이런 걸 이제 꾸준히 잘 해줘야 되고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수행사를 선정할 때 결국엔 중요하게 점수를 주는 게 뭐냐면 가격 점수입니다. 가격을 낮게 책정해야 유리한 점수를 받으니까 예. 기업들이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좀 인건비도 낮추고 기술도 좀 낮은 기술을 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저렴한 서비스 우선이 되고 이 문제의 행정 시스템도 지금 이미 15년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2007년부터 됐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컴퓨터 생각해보면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죠. 아직도 그 2007년도 모델을 쓰면서 그 노후화 때문에 전산오류 장애가 그동안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전면적으로 교체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업무 체계를 갖출 수 있게 좀 통합해서 전면 교체하고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집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이제 정해진 날짜가 있는 업무라면 뭐 전입 신고도 뭐 수기로 받았다고는 예, 하는데 예. 아무래도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이제 뭐 만약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다. 예. 그럼 보상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계 확정일자 이런 거 하루 차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당일날 이제 전입신고 인감 이런 거는 무려 6,200건을 손으로 일일이 써서 아이고. 지금 현재 발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반영될 것인가 이런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 알고 있었던 것보다 그 여파가 훨씬 컸던 게 뭐냐면 이 세월하고 연계돼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쓰는 프로그램도 다 같이 먹통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 업무 관련한 온나라, 뭐 예산 회계 프로그램, 또 사회복지 급여 같은 걸 주는 행복이음 이런 것까지 다 마비가 되면서 우리의 지방행정이 사실상 뭐 예산, 인사, 복지 회계 다 멈춰 섰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MBC 취재 결과 봤더니 그 소방당국의 위치 추적, 그러니까 긴급한 119 신고에서도 신고자 위치를 찾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막 급하게 경찰 시스템에 도움을 청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드러난 민원에도 드러나지 않은 생각보다 이게 피해가 연결이 많이 돼 있네요. 네, 생각보다 연결이 많이 그거 되는 거죠. 조차가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업체들을 쪼개 계약하고 뭐 이런 게 저희가 취재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지도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맵이 이 전체 있어야지. 전체 맵이 지도에서 뭔가 난맥이 있는지 봐야 그거를 되는데 알고 예를 들면 이 시스템에 멈추면 어디까지 파장이 미치는지 이런 거가 그냥 그건 너무 당연하게 매뉴얼로 파악이 돼야 되는 건데 그조차를 안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문제는 지금 정부청한테 배상 얘기는 전혀 꺼내지 않고 있거든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네, 이런 피해가 얘기만 없도록 지금 우리가 하고 다 소급해서 해주겠다라고까지만 피해가 얘기하고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당일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문제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는 게 법조계 대부분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민원 서류를 못 받아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카카오 말씀하셨지만 카카오 때 먹통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일부 이용자들이 실제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소송을 냈었어요. 네. 냈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최근에 이제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이것도 피해액이 6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600만 원 배상하라고 냈는데 그마저도 원고 패소로 판결이 됐는데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카카오의 과실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된 건 아니다. 그리고 화재 사고 때문이니까. 네, 화재니까 화재였는데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해서 위자료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인 경우에도 어떤 경제적으로 뭐 나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먼저 나서지 않는 이상은 보상을 받기가 참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돼야 될지 앞으로 네. 좀 정부가 어떤 네, 식으로 또 대책을 책임, 내놓고 뭐 계속 회의도 하고 한다니까 네, 제대로 좀 마무리가 잘 돼서 유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번엔 김한 기자가 네. 가져온 아이템 한번 볼게요. 저는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서울의 고층 아파트에서 이제 한 초등학생이 네. 돌을 던졌는데 네. 70대 남성이 그 돌을 맞고 숨졌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늘 저도 이제 고층에 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의도 주고 뭐 하는데 사실 이게 언제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는데 17일입니다. 그 서울 이제 노원경찰서에서 이제 따르면 그 오후 이제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을 이제 걷던 아파트 주변 70대 남성이 그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서 숨진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돌이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 어린이가 던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돌은 이제 뭐 성인 남성 주먹 크기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도형 아파트나 뭐 집에서 이렇게 뭐 뭐를 괴어 놓는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이는 돌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아이가 뭐 그걸 던졌는데 그거 이제 밑에 지나가던 그 사람이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좀 황망한 사고다. 그럼요. 이런 얘기밖에 네. 나오지가 않는데 관련 뉴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어제 오후 4시 반쯤 이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던 주민 78살 김모 씨가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10층 이상의 고층에서 누군가 성인 주먹 크기의 돌을 던진 겁니다. 당시 김 씨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계단이 3개가 있는데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넘어질까봐 할아버지가 뒤에서 받쳐주시면서 올라가는데 그 돌이 떨어진 거죠. 머리를 크게 다친 김 씨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누구 탓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애 부모를 탓해야 될지, 그 애를 탓해야 될지, 세상을 탓해야 될지.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유족분이 누구 네. 탓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 너무나 안타깝고, 미라클님이 사랑하는 분들과 보통의 하루를 영위하시다가 그 모든 것을 빼앗기신 가족분들의 황망한 고통이 가늠도 안 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네. 라고 얘기하셨고, 임금님 기획캔디님이 저게 바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박인규님, 내가 조심해도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가장 무서운 상황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그 아파트 이제 복도형 아파트였던 걸로 보여요. 거기에 이제 방화문 밑에 돌을 이제 고여 놓습니다. 그 누군가 이제 방화문이 계속 닫히면 불편하니까 그 돌을 이제 거기다 놔뒀겠죠. 그걸 이제 집어 던진 것으로 이제 보인다. 이게 이제 경찰의 조사 결과인데, 이게 이제 이후에는 이제 이 방화문에 곳곳에 이제 그 뭔가를 고여놨었나 봐요. 방화문이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을 다 치웠다라고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밝혔는데, 근데 이게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사실 위에서 던지면 위험한 물건은 뭐 엄청 많죠.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거기 돌이 있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엄청 많은데, 이게 이제 경찰이 처음 출동했을 때 할아버지가 쓰러졌고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제 출동을 했을 때 이미 소방당국이 왔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뭐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모두가 우리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죠 사실. 근데 네.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 게 너무 황망한 일인데, 친구 한 명이랑 이제 같이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아이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그 화단에 우리 집에서 본 것 같은 장난감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장난감을 누가 여기다 갖다 놨나 했더니 저희 아이가 이제 그거를 베란다에 앉았고 이제 바깥으로 던져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엄청 이제 아이한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론 플라스틱이고 작은 거였지만 했었는데, 사실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잖아요. 예를 들면 추락하고 낙하하는 거에 대한. 근데 이제 그 부분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10세 미만의 아이들이에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의도가 있었던 의도가 없었던 어쨌든 형사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신체 상해를 입혔으니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아이들은 촉법소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러니까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에서는 완전 이제 제외되는 대상들입니다. 촉법에도 안 들어가는 네, 네, 거죠. 네. 엄밀히 그렇죠. 따지면 안 들어가죠. 안 예.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 피해자는 엄연히 있는데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지금 연령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형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이제 만 19세 미만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만 10세에서 14세, 그러니까 그 4학년 정도, 4, 5학년에서 그 14세니까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죠. 이 나이는 촉법 소년에 해당이 돼서 법에 저촉을 하더라도 처벌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조치들을 하는데, 네. 이 촉법 소년은 이제 소년법 4조에 따라서 형벌 대신 보호 처분 대상을 받습니다. 어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교화를 시키는 목적이 이제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하면 이런 제약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면 안 돼, 이런 건데, 어린아이들은 사실 그 부분에서 그것조차도 이제 말하자면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보호를 하는 건데, 이 10세보다 더 어린 나이,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들은 범법 소년으로 구분을 해서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가정에서의 어떤 교육 혹은 사회에서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통상 이제 범법 소년이라고 부르는, 범죄를 저질러도,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쪽의 용어로 얘기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연령의 아이들인 거죠. 아마림 님도 이런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셨는데, 과거에도 아파트에서 뭔가 던져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있었죠. 네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있습니다. 이게 용인 캔만 벽돌 사건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2015년도 있었거든요. 이때는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던져서 아래에 있던 이제 50대 여성은 사망을 하고, 또 옆에 있던 20대 남성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피해 여성이 화단에서 길고양이 쉼터라고 하잖아요. 이걸 만들던 이제 캔맘 일렀던 걸로 밝혀져서 이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이때 벽돌 던진 애 나이가 몇 살이냐 봤더니 만 9살이에요. 지금 말씀에 만 10살 미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됐고요. 2명이 있었는데 만 9살짜리랑 만 11살짜리가 또 옆에 있었던 거예요. 던진 아이는 이제 불기소가 됐지만 만 11살일 경우에 아까 얘기한 그 촉법소년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엔 교도소를 가는 건 아니지만 법원 소년부에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소년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실치사상 혐의로 넘어가는 선에서 종결이 됐는데, 이때 아이들도 낙하 실험을 하는 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떨어뜨려 본 거죠. 벽돌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사람을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이들도 그냥 던져보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이런 과실 때문에 이제 그 혐의가 인정이 된 거고, 또 2018년에는 7살짜리 여자아이가 우리 그냥 가정에서도 홈트할 때 흔히 쓰시는 1.5kg짜리 아령, 요거를 던져서 50대 여성이 밑에 있다가 갈비뼈랑 쇄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0살 미만을 보면은 우리가 만 10살만 되더라도 이걸 던지면 아래에서 맞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좀 인지할 수 있는 나이인데, 지금 말씀드린 사건이 다 보면은 그 언저리거든요. 그 이하거나. 그러니까 그 김한 기자님 말씀처럼 가정에서 이거를 교육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걸 교육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거를 아주 가벼운 물건, 작은 물건이어도 던졌을 때 얼마나 이게 가속이 붙으면 위험해지는지를 가정에서 충분히 교육해야만 되는 나이여서 좀 그렇지 않고서 이런 사고를 막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헬리조지님이 제대로 안전교육을 시켜야 된다. 네. 학교 가정 의무로 부모가 네. 100%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셨고, 파라랑님도 돌을 아무데서나 던진다는 게 문제다. 그것도 공동주택에서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킨 거다. 이거는 가정교육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룰루님은 아파트 1층 화단에 오물 버리는 건 정말 흔한 일 같다.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빈센트님이 이런 사건이 발생의 수를 좀 분석해서 어떻게 예방할지 그 대책도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마리님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좀 중력 가속도 무섭다. 러블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사건 발생하면 이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게 정당한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쟁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범죄를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세상이 점점 이제 디지털화되고, 뭐 이 범죄는 디지털 범죄는 아닙니다만 이제 미성년자들이 더 특화된 영역의 범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형법 체계에서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계속 촉법소년의 그 연령을 낮춰야 된다. 그다음에 범법소년도 뭐 심지어 없애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촉법소년 연령은 1958년에 형법에 이제 반영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약간 고정불변의 연령인 건데 이 부분에 근데 경찰의 현장의 고민은 뭐냐면 아까 제가 디지털 범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들이 보통 디지털에 진입하는 나이가 10세 전후입니다. 10세 전후. 네. 네. 근데 10세 전후에 진입하는데 디지털은 오프라인 범죄에 비해서 훨씬 허들이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가 핸드폰을 들고 뭘 하는지 사실 부모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몇 번 학습하다 보면 사실 그 범죄를 실제 실행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영미권에서도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범죄 그 촉법소년의 연령 처벌하지 않는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네. 저지를 수 있는데 그거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 사건처럼.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피해자는 최소한의 사회적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 거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되는 것을 이제 보는 걸로 최소한 이제 말하자면 최소한의 그 사회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건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제 뭐 계속 법 체계에서 계속 논쟁거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건들 강력범죄 중에서 네. 촉법소년 구한다. 촉법소년이니까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고, 난 촉법이니까 처벌 안 받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범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 보면. 뭐 의정부의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이나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된 나 촉법소년인데 나 처벌 안 받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공공연히 이제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희롱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들 보면 진짜 피가 호쿠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받는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이제 법무부 주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 사건처럼 범법소년에 대한 논의는 이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정부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이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 법원 행정처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을 낮추는 거가 아니라 범죄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살인이나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아예 배제해버리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네, 그렇죠.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게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을 하네 안 하나라는 강제 조항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실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어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58년에 제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거의 뭐 한 6, 70년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적응하는 나이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거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편적 나이도 좀 끌어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청소년이다 보니까 무조건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런 이제 네.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령을 낮추면 범죄가 줄어드냐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처벌을 그 연령에 있는 아이들을 처벌을 한다고 해서 네. 범죄 자체가 그렇죠. 줄어들냐. 더 많이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범죄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어떤 그 사회적 책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미비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커지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어린 나이에 교도소를 간다든지 보호 처분을 받는다든지 하면 사실 더 큰 말하자면 그 범죄적 가능성에 노출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렇죠. 사회에 복귀하기보다는 네네네. 더 다른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1년형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데 거기 가서 또 나쁜 형들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아이들을 이제 그런
굉장히 부적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처분을 일찍 받아버리면 학교나 이런 공간에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느냐. 그게 없으면 오히려 이 연령을 낮추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미라클님이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들의 피해인데 법이 그것을 구제할 방법을 차단해 놓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가해자, 범죄 예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건의 피해자들이 분명히 계시고 이 피해자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처벌도 받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 억울한 그렇죠.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돈호세님은 어느 정도 부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식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이종수님이 형법상 처벌은 어렵더라도 민법상 피해 보상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아이는 어려서 처벌 대상 아니더라도 이 부모의 책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네, 그 민법상에는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아까 소송까지 가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긴 해요. 이 인과관계라는 말이 그러니까 되게 명료해 보이지만 사실 법적으로 가면 이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처벌 사례가 있긴 해요. 2014년도에 한 고등학생이 이제 훔쳐서 오토바이를 막 몰고 다니다가 네. 보행자를 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무면허 운전을 전에도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보호자가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제 인과관계 어떤 이유로 들어서 그 배상 책임을 지게 한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양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부모가 책임을 짐으로써 피해자나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인 질서나 이런 규범 유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그 보호 바깥에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상가족이라든지 부모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편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일인데 보호자가 어쨌든 예견할 수 있는 범죄 행위였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책임을 물릴 수 있다.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네. 뭐 이런 부분이고요. 일단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가 아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하교하고 와서 부모가 돌봄을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친구랑 돌을 던지는 우발적인 사건을 저지르는 걸 다 부모 책임을 물을 수는 없더라도 부모가 예견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방치하거나 방조했을 경우에는 부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법적인 판례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뭐 부모의 책임이냐 아이의 책임이냐에 떠나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정 기자님 말씀하시면 교육하고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정학습 뭐 이런 것들 사회적인 어떤 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공동주택의 삶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실 방지하는 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